예, 저는 12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와 이 진보 정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2012년 이 대선이 차지하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한반도 주변 정세에 비춘 이 한국 대통령 선거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지금 중국에 시진핑으로서 권력 승계가 있고, 그리고 러시아도 푸틴으로서 권력 승계가 되었고, 그리고 미국도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유력한 이런 대통령 선거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도 잘 아십니다만 이 김정은 체제가 정당을 해서 경제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남쪽의 이 대통령을 어떤 사람으로 이제 어떤 세력으로 등장시키느냐가 동북아의 평화를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 우리가 당선시켜야 할 이 대통령을 평화 대통령이라 그러기도 하고, 민생 대통령이라 그러기도 하고, 통일 대통령이라 그러기도 하고, 제대로 된 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런 대통령일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자기 임기를 마쳐야 되는 이런 위치에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등장하는 이 대통령 이 체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에 이제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2008년도에 시작된 이 미국발 금융위기가 지금 이제 세계로 번져서 그리스라든지 남유럽 전반으로 이제 뻗치고 있습니다. 이 영향이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공식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속으로 엄청나게 골병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대통령이 만일에 새누리당의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노동자 민중에게 이 고통 전담을 가혹하게 이렇게 이제 시키리라고 봅니다. 이럴 때 이제 사회 통합도 무너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진보적 정부 교체를 통해서 민생 대통령, 노동 존중의 대통령이 등장하기를 이제 바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종합해서 보통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2013년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53년 한국전쟁으로 인한 이 전쟁이나 평화냐 이 체제를 좀 종식을 하고 평화체제로 이동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제 주체로서의 이제 이 대통령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87년도를 계기로 해서 형성된 이 뭐라 그럴까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라고 할까, 그러니까 실질적 경제적 이런 민주주의는 정착이 안 된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이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해서 87년 체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우리가 IMF가 있었는데, 이 IMF를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의 신자유주의가 천면화됐습니다. 97년 체제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편의상 이제 말을 붙인다면 신자유주의가 보편화 천면화됐다는 점에서, 그리고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되고, 그리고 97년 12월 달에 50년 만에 평화적 정권 교체가 됐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등장한 국민의 정부가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는 이름 아래 알짜 산업, 알짜 기업을 팔아먹고 기업, 금융, 공공, 노동 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 대량 일거리로 내몰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많이 가졌습니다. 국민의 정부를 개선한 참여정부의 한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우리가 등장시켜야 할 이 정권, 권력 체제, 이 부분은 이와 같이 이제 5.18년 체제가 요구하는 평화 체제 이행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고, 87년이 요구하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선 실질적 민주주의를 가져와야 되는 이런 요구를 부여받고 있고, 97년 신자유주의를 극복한 우리 사회를 좀 더 복지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 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이런 체제가 등장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종합적으로 이제 노동과 민생과 민주와 평화와
통일지향에 이런 어떤 그 사회를 만드는 임무가 이제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에 주어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찍부터 진보적 정권 교체를 실현한다 이런 목표를 많이 이제 외쳐왔습니다. 진보적 정권 교체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고 좀 진보적인 방향으로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보다는 좀 나은 이런 정권체를 얘기를 합니다. 이 진보적 정권 교체를 이제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저희들은 이제 전술 방침으로서 독자적인 진보 후보를 내세우고 그리고 이제 조건과 원칙에 부합하는 이런 올바른 야권 연대를 통해서 진보적 정권 교체를 실현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왔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진보적 정권 교체를 실현하고 또 대선의 성과를 모아서 노동 중심의 진보 대통합당을 건설하자.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안의 정치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도록 하자. 이게 이제 저희들의 이번 대선이 갖는 대선 국면에서 쟁취해야 될 전략적 목표라고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적 전술적 목표가 아직 전혀 변한 건 없습니다.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약간의 차질은 이제 생겼습니다. 통합진보당 사태로 인해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노동 진보 정치의 현황, 특히 이제 정당 정치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지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통합진보당은 비례 경선 부실 부정에 대한 문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앙위 폭력 사태, 그 이후로 의원총회 부결 등등으로 인해서 오늘날 탈당 분당 사태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 그렇게 됐다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파 패권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조직은 이 다수의 패권주의, 소수의 이 분파주의의 위험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사태의 원인으로서의 정파 패권주의는 단순한 패권주의는 아닙니다. 단순한 패권주의는 아니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노동자 민중의 눈높이,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제일 첫자리에 놔야 되는데 당이나 국민, 노동자 민중보다 더 위에 자기 정파, 자기 소송한 이 계파를 놓기 때문에 자기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당과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이것은 패권주의라고 단순히 표현하는 것으로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분열의 요소들이 극단화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합적 그리고 혁신적 리더십의 부재 때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통합은 작년 12월 6일 통합선언 이후에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선도 치루었는데 준비가 충분히 부족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좀 주도 세력이 마음가짐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 차이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민주노동당 시절에 최고위원 겸 진보 대통합 추진위원장을 했고 이 통합 과정을 상세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와가지고 참여당하고 통합이 애초에 잘못됐다 이렇게 환원론적으로 평가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사를 평가하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중적 진보 정당으로 발전을 해 나갈 수가 없죠. 그 수준에서 그 순간에 주도 세력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능수능란한 사업 방식으로 소수를 쌓아내면서 자리도 배려해가면서 이랬더라면 이런 사고가 안 났습니다. 안 났는데 자기 면피하느라고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경기 동분이 부울경이니 또 비연합 자주대원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좀 잘했는가를 먼저 돌이켜봐야지 참여당 탓하고 통합연대 탓하고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발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리더십, 또 현실적인 리더십은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 뭐 조준호 이런 분들이 이제 공동대표들을 맡아왔어요. 이런 분들이 전체를 아우를 만한 충분한 그 혁신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각자가 가지는 장점도 봤습니다. 우리 유시민 전 대표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 편견도 많고 저도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옛날에 내가 너무 좀 불신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었습니다. 매우 솔직 담백하고 책임성 있게 임한 이런 측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정희 대표도 마찬가지로 장점 많고 그러나 이번에 사태의 지원으로 이렇게 되면서 망가뜨려져 버렸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심상정, 노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씩 이제 분당한 원형으로 돼가지고 이제 형편없이 욕을 많이 먹는데 사실은 심상정, 노회찬 동지가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탈당한 적이 없습니다. 2008년도에 때도 비대위원장 맡아가지고 본의 아니게 망치 두드리다 보니까 그냥 분당의 주범처럼 됐는데 사실은 조성수 씨라든지 다른 선도 탈당파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이 굉장히 압박을 넣고 해서 본의 아니게 이제 막 밀려서 나갔고 그 다음 신당 간 다음에 신당에서 다시 돌아오는데 통합 과정에서 오히려 통합에 앞장서면서 통합은 좋은 거 아닙니까? 통합민주당, 진보당을 만드는 것은 좋았고 결의가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통합에 합류하느라고 진보신당의 이탈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진보신당에서 있는 동지들이 볼 때는 또 탈당 세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이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고 최선의 길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치 지도자들로서 책임이 없지 않고요. 무한 책임을 지긴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통합과 혁신의 리더십이 총체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리고 권영길 대표님은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그리고 권영길 대표가 이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고 민주노동당 초창기 효시였고 오늘날까지 쭉 이어왔는데 권영길 이후에 전체를 노동, 진보, 민중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은 아직은 찾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념의 일치라든지 가치의 동일성, 문화의 어떤 정체성의 어떤 공통성 이런 걸 위해서 그렇게 노력도 해야 되지만 이게 일조일석이 됩니까? 과학적 결합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일조일석이 안 될 때는 널리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지도자의 중요성을 늘 우리가 갈구하고 기다리고 또 기대를 하고 이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한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통합진보당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문화의 차이가 컸습니다. 가치와 정책의 차이는 의외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당이 진보적 자유주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념을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총선 정책이라든지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만들이라든지 이럴 때는 자기 이념에 기초한 강령적 얘기를 지나치게 고집해가지고 깽판을 놓고 이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민주노동당 사람들이 주로 내세운 강령적 얘기를 그냥 동의하고 토론하는 박수치고 이래왔기 때문에 가치와 정책의 차이는 별로 없었고 문제는 문화의 차이. 어떠냐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민주노동당 출신들은 이 운동권 출신들이 많아요. 직업적 활동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중시합니다. 조직의 결정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자유주의식으로 막 내버리고 까발리고 막 이러질 않습니다. 스타일상. 그래서 참여당은 매우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유롭게 논쟁을 치도하게 합니다. 대충적으로 공감을 이루어지면 또 다르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극단적 자유주의 행태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이번에도 예를 들면은 비례경선 부실 구정이 문제가 있었다. 질서 있게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면 좋았는데 사실은 부산에 있는 모 시의원, 부의원인가요? 언론에 대놓고 막 까발한 거예요. 나발을 본 겁니다. 이게 이제 진상조사위원회 굉장히 압력으로 작용했고 이 제대로 뭐 투명하게 제대로 안 하면 바로 검찰로 가져가겠다고
실제 가져갈 것 같더라고요. 실제 가져갔고 나중에는 이청호가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런 식의 진보 정당은 좀 자유주의 정당하고 약간 문화에 있어서는 좀 차이는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민주노동당 출신이 또 이것이 단점이 돼가지고 요즘처럼 개명된 세상에 국민들이 우리 당원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그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고 다 아는데 우리가 쉬쉬하고 앉았고 그냥 우리끼리 처리하려고 그러고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은폐, 봉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게 없지 않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때로는 이제 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의 차이. 그래서 참여당 당원들은 매우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이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80년대 우리 초창기의 운동권의 아주 헌신적이고 자발적이고 창의적이듯이 지금 참여당에 있는 그 당원들이 일반 당원들이 보면은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노동당 출신들 오래 운동하다 보니까 좀 관성에 젖어 있는 것도 있고 조직 결정이 안 나면 먼저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지요. 그래서 서로 장점을 잘 찾아가면은 그리고 통합연대 출신들은 또 정책 기획에 또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조직력이 우세하고 이런 서로 장점을 잘 가지고 이제 문화를 잘 버무려 가지고 이 하나의 당 문화로 이렇게 정착시킬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과정에서 이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런 사태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합하면은 이 정파 패권주의, 정파 조직을 당과 공당과 민중의 요구가 앞세워버리는 잘못된 근본의 사상의 문제다. 이건 단순한 무슨 자세의 문제가 아니고 사상 관점의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앞으로 극복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보 정치가 이제 이렇게 분열 분당으로 가게 되었는데 어제 이제 아주 상징적으로 통합진보당에 남는 세력이 당대회를 하고 또 탈당해서 새로운 흐름이 혁신 모임이 또 정부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세력은 강병기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을 하고 8명으로 9명으로 비대위원을 이제 구성하고 그다음에 대선 방침, 일반 방침을 정하고 29일날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통합진보당 이름으로 독자적인 대선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하고 10월 20일까지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것으로 아마 당원 총투표로 하지 않겠나 싶어요. 이렇게 이제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주도 세력이 그에 대한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 후보를 앞세우고 세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겠다 이런 굉장한 적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통합진보당 잔류파의 내부 역학 관계로 볼 때 그 기조를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남아있는 통합진보당 잔류 세력 안에는 우리가 이 사태 이렇게까지 해놓고 국민들한테 염치가 있어야지 대통령 후보는 내지 말자 하는 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 소수 의견이 잘 통과가 될지 통과가 되고 좀 성찰 반성하는 자세를 가해주면은 또 빠르게 앞으로 이제 진보 대통합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이 지금 발제하고 있는 저의 솔직한 견해입니다. 그리고 나온 세력들은 어제 전국 회의를 통해 가지고 10월 안에 새로운 진보 정당을 건설하겠다. 과도기 정당을 만들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대강 방향을 잡았습니다. 물론 이 과도기 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노동과 함께하는 또 노동 중심의 대중적 진보 정당이랄까, 진보 대통합당이랄까 이런 부분은 대선 이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그 성과를 기초해서 만들어야 되고 대선 전에 만드는 것은 대선 국면에서 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또 나온 국회의원이 7명이나 되고 국민 세금 후보 보조금도 있는 데다가 나와가지고 또 지지부진한 무소속으로 각자 도생하고 질의멸렬한 이 모습을 보이는 이 자체가 또 국민을 실망시키기 때문에 과도기 당으로서 일단은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보신당
2008년도에 이제 나간 진보신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전국 운영위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을 좀 했습니다. 대선 방침과 관련해서는 진보신당 이름으로 대통령 후보를 내지는 않겠다. 범진보 민중진영이 함께 대선 후보를 세우면 그 후보를 진보신당 후보로 삼겠다. 매우 어른스러운 결정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자 완주도 최선을 다해서 독자 완주 노력을 하되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이런 탄력적인 기조의 대선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흐름이 또 있습니다. 크게 보면 노동진보 정치 세력 내에 또 하나 제일 좌쪽에 있는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250명 정도 활동가들이 철도 웨딩홀에서 모여가지고 대선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독자 후보를 내가지고 무조건 끝까지 완주하겠다. 완주해서 그 성과에 이어서 그 성과를 모아서 노동계급정당을 만드는 것을 지향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은 대선 방침과 관련해서 무조건 이제 독자 완주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륭전자, 상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투쟁하는 사업장에 있는 활동가를 대통령 후보를 해가지고 치열하게 대선 국면에서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걸고 투쟁을 해서 가능하면 대통령 후보가 구속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이제 방침을 공감을 이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굉장히 강하죠. 대선 국면을 단순히 대통령 선거 운동이 아니라 투쟁으로 삼고 박근혜하고 치열하게 투쟁을 해서 구속되는 걸 목표로 하니까요. 자세로는 굉장히 훌륭합니다만 이 진보 진영 민주경 전체를 아우르는 데 있어서 과연 합류가 될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연석회의라고 있습니다. 노동자 민중 후보 추대 연석회의. 이 부분에 이제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있는데 이 부분에는 이제 사회단체들도 들어와 있고 민주노 총무도 들어와 있고 진보신당은 참고 안 하고 있고 쭉 이제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능하면은 다 동의될 수 있는 노동자 민중 후보 한 사람을 초대해서 대선운동 본부로 전환하고 이렇게 쭉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 전부 다 동의하는 추대할 만한 후보가 지금 마땅치 않아가지고 경기도 교육감 김상곤 선생님을 이제 또 추천해가지고 노력해봤는데 잘 안 되고 있고 부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의 상징이자 희망텐트의 상징인 우리 김진숙 동지 이 부분을 아예 만나주지를 않아요. 만나주지를 그 주제로 만나자 하면은 아예 전화를 끊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숙 동지를 지금 최동집 설득 과정에 있고 담병호 위원장 민주노총 담병호 위원장 문성현 YH 전사 최순영 뭐 이런 분들도 이제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심상정 노회찬 홍세화 쭉 거론은 되고 있는데 과연 누가 노동자 민중 후보로서 이렇게 좀 모아나갈 수 있고 또 하나로 추대가 못 되면 제한적 민중경선이라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해드리고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국면에서 우리 진보 민중 진영이 가능하면 후보를 내고 또 도저히 안 되면 못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독자 세력에 기초해서 민주당과 안철수 이 세력과 묻지마 야권연대가 아니라 올바른 조건과 원칙에 부합하는 이런 야권연대를 통해서 야권연대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연립정부, 공동정부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건 특수한 조건에서나 가능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연대도 있고 그러지 않고 밀어주고 그냥 사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진보적 정권교체 아직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일시적으로 진보 정치가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지만 결코 낙심하거나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청산하거나 패배주의에 늪에 허덕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디 용기를 가지고 일시적인 이 난관을 돌파하고 대선 후에 다시 노동 중심의 이 진보 대통합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마치겠습니다.